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순자 할머니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럽고 가장 후회스러운 한 해의 이야기입니다. 62살이 되던 해, 저는 한 남자와 다시 결혼을 했습니다. 사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외로움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 집에서 저에게 매달 200만 원을 준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 순간에도 제 손은 떨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그 집에서 도망쳐 나와 어느 작은 모텔방에 앉아 이 글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방 하나, 통장 한 권, 그리고 평생 모은 부끄러움만 들고서 말입니다. 처음 그 제안을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환갑이 넘은 여자가 매달 200만 원이라는 돈을 어디서 만지겠습니까? 식당 설거지를 해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도 그만한 돈은 손에 쥐기 어려운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잡지 말았어야 할 그 손을 말입니다. 잠시 후 여러분께 그 집안에서 제가 본 것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한밤중에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그 대문을 넘었는지, 왜 제 친아들조차 제 전화를 받지 않게 되었는지,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늦은 나이에 재혼을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저처럼 외로운 노년을 보내시는 분들을 위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신다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제 첫 남편은 제가 58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생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술을 좋아했고 간이 망가져 오래 앓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며느리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저희랑 같이 사세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세상에 나 혼자 남은 게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정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나고 반년이 지나자 며느리의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제가 부엌에 들어가면 한숨을 쉬었고, 제가 손주를 안으면 손주를 빼앗아 갔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제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아들도 입을 닫았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어머니를 두둔하는 일이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저는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안방에서 흘러나오는 두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말았습니다. 당신 어머니, 언제까지 저렇게 사실 거야? 그럼 어떡해? 이 갈대가 없잖아.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못이 되어 박혔습니다. 갈데가 없는 사람, 예순이 넘은 어미가 자식집에서 듣게 된 자기 이름이 그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손주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를 부치고 며느리 앞에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서는 어떤 결심 같은 것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나가야 한다. 어떻게든 이 집에서 나가야 한다.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작은 보험금은 장례비로 거의 다 썼고 제 명의로 된 집 한 칸 없었습니다. 국민연금은 한 달에 40만 원 남짓. 그 돈으로는 단칸방 월세도 빠듯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매일 밤 천장을 올려다보며 한숨을 쉬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동네 경로당에서 오래된 친구 영자를 만났습니다. 영자는 저보다 2살 많았는데 얼굴이 환했습니다. 옷도 깨끗했고 손에는 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순자야, 너 요즘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저는 그 한마디에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영자는 제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좋은 자리 하나 알아봐 줄까? 그 좋은 자리라는 것이 바로 재혼 자리였습니다. 영자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동네 어른들 사이에서 아름아름으로 전해지는 자리를 소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상대 남자는 70살이고 부인이 10년 전에 먼저 갔대. 자식이 둘이 있는데 큰아들이 사업을 크게 한다더라. 그 큰아들이 아버지 모셔줄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야. 저는 처음엔 손사래를 쳤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재혼이냐고, 남세스럽지도 않냐고. 그러자 영자가 정색을 하고 말했습니다. 순자야, 남세스러운 게 뭐가 중요해. 자식 눈치 안 보고 내 밥 내가 차려 먹는 게 더 중요하지. 그리고 영자는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 집에서 같이 살아주는 조건으로 매달 200만 원을 주겠다고 하는데 200만 원. 그 숫자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이면 1년이면 2,400만 원, 10년이면 2억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면 작은 전셋집이라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늙어서 자식한테 손 벌리지 않고 내 발로 걸어 다닐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영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자리 한번 만나볼게. 그리고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의 마지막 1년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시작이었습니다. 네, 만남은 종로의 어느 한정식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상대 남자는 박 씨라고 했습니다. 키가 크고 머리는 거의 다 샜지만 옷차림이 단정했습니다. 옆자리에는 그 큰아들이라는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양복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큰아들의 눈빛이 저를 자꾸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저를 평가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말은 거의 그 큰아들이 했습니다. 아버지가 10년째 혼자 사시는데 건강이 점점 나빠지신다. 아침 저녁으로 약을 챙겨 드릴 사람이 필요하다. 자기는 일이 바빠서 자주 가보지 못한다. 어머님이 좋은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같이 사시면서 아버지 곁에 있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매달 200만 원은 어머님 명예 통장으로 따로 넣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씨 어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박씨 어른은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음식을 천천히 드시면서 가끔 저를 한 번씩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 침묵 속에는 이미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작은 결혼식도 없이 박 씨 어른의 집으로 짐을 옮겼습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이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어머님, 법적인 절차는 천천히 해도 됩니다. 일단 같이 지내보시고요. 저는 그 말이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보면 그것은 배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계산이었습니다. 박 씨 어른의 집은 서울 외곽의 오래된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마당이 있고 방이 4개나 있는 큰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온기가 없었습니다. 부엌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거실의 소파는 한쪽이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첫날부터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빗자루를 들고 걸레를 빨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그것이 제가 받게 될 200만 원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박 씨 어른은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마당에 나가 한참 동안 하늘을 올려다보았고 점심에는 거의 드시지 않았으며 저녁에는 약을 한 움큼씩 드셨습니다. 저에게는 거의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끔 제가 부엌에서 일하고 있을 때 뒤에서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시선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슬펐습니다. 저는 그 집의 살림을 천천히 익혀갔습니다. 박 씨 어른이 좋아하시는 반찬이 무엇인지, 어떤 약을 몇 시에 드셔야 하는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어떤 차를 끓여 드려야 하는지. 박 씨 어른은 짠 음식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슴슴한 미역국이나 콩나물국을 끓였고 점심에는 죽 한 그릇이라도 드시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어떤 날은 박 씨 어른이 한 숟가락만 드시고 수저를 놓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가만히 식탁 맞은편에 앉아 차가워지는 그릇을 바라보았습니다. 집은 컸지만 사람의 흔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안방의 옷장 안에는 박 씨 어른의 옷 몇 벌과 오래전에 돌아가신 사모님의 한복 한 벌이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그 한복을 처음 보았을 때 저는 옷장 문을 한참 동안 닫지 못했습니다. 10년이 지나도록 사모님의 옷을 그대로 두신 분의 마음을 저는 감히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자리에 제 옷을 걸어둔다는 것이 어쩐지 죄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옷을 작은 방의 작은 옷장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밤이 되면 박 씨 어른은 안방으로 들어가셨고 저는 작은 방에서 잤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그렇게 약속한 것이 아니었지만 어느새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 씨 어른은 단 한 번도 저에게 부부의 자리 같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더욱 이 어른은 큰아들의 강요로 이 자리를 받아들이신 것이 분명하다고 짐작했습니다. 두 늙은 사람이 한 지붕 아래서 각자의 외로움을 안고 잠드는 그 풍경이 어떻게 보면 슬펐고 어떻게 보면 차라리 다행스러웠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동네 시장에 다녀왔습니다. 시장 골목을 걸으며 무 한 단, 두부 한 모, 꽁치 몇 마리를 사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마음이 편한 시간이었습니다. 시장에서 만나는 또래의 어른들과 짧은 인사를 나누고 단골 반찬 가게 아주머니에게 김치 한 통을 사 들고 돌아오는 그 길에서 저는 가끔 제 인생이 그래도 아주 망가진 것은 아니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와 대문을 여는 순간 그 위로는 늘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집의 공기는 무거웠고 어딘가 어긋나 있었습니다. 첫 달이 지나고 약속대로 제 통장에는 2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그대로 모았습니다. 언젠가 이 집에서 나가야 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부터 마음 한구석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이렇게 빨리 이렇게 황급하게 도망쳐 나오게 될 줄은 정말로 몰랐습니다. 통장에 찍힌 그 숫자를 처음 보았을 때 저는 잠시 묘한 감정에 빠졌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손을 거쳐 받아본 가장 큰 돈이었습니다. 시집살이 30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살림살이는 늘 제가 했지만 통장은 늘 남편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황합이 넘은 나이에 덧니 처음으로 제 이름이 적힌 통장에 그렇게 큰 숫자가 찍힌 것을 보았을 때 저는 기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그 돈의 무게를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 통장을 한 번씩 꺼내 보았습니다.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언젠가 이 돈으로 작은 전세방을 얻어 진짜 제 집을 가질 수 있겠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이 얼마나 위태로운 것인지, 그 돈이 어떤 무거운 약속의 대가인지를 저는 그때까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절실히 원하는 것을 손에 넣었을 때 그 대가가 무엇인지를 일부러 보지 않으려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것이 1년이라는 시간 끝에 저를 얼마나 비참한 자리로 데려갈지를 저는 애써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일은 2달째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큰아들이 예고도 없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세요? 아버지 재산 관리 때문에 어머님 도장이 좀 필요해서요. 저는 도장을 어디에 찍는지도 잘 모르고 그저 큰아들이 시키는 대로 몇 군데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큰아들은 환하게 웃으며 감사합니다, 어머님.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박 씨 어른은 평소보다 더 오래 마당에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시면서 처음으로 저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순자 씨. 예, 어르신. 오늘 도장 찍은 거 무슨 서류인지 보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 씨 어른은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시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무슨 종이든 함부로 도장 찍지 마세요. 부탁입니다.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작은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큰아들이 오는 날이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큰아들은 한 달에 2~3번씩 집에 들렀고 올 때마다 무언가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어떤 날은 박 씨 어른의 도장을 받아갔고 어떤 날은 저에게도 도장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박 씨 어른의 부탁을 떠올리며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도장을 찍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큰아들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님, 어머님 하며 깍듯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아주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호칭의 변화에서 어떤 차가운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부터 매달 들어오던 200만 원도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늦고 2달이 늦고 결국 어느 달에는 절반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은 올 때마다 손에 작은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어떤 날은 한과 한 상자, 어떤 날은
비싸 보이는 인삼차 한 통, 어떤 날은 제 이름이 새겨진 손수건, 그 선물들은 다정해 보였지만 받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받는 호의는 늘 무엇인가의 대가를 요구한다는 것을 저는 살면서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저는 그 선물들을 받자마자 부엌 찬장 깊숙이 넣어두고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은 가끔 박씨 어른이 잠드신 늦은 시간에 저를 따로 불러 거실에 앉히곤 했습니다. 아주머니, 아버지가 요즘 정신이 좀 흐려지신 것 같지 않아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박씨 어른은 누구보다도 또렷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르신은 멀쩡하신데요. 그러자 큰아들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가 잘 모르셔서 그래요. 가족이 보면 알아요. 아버지가 가끔 이상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곧 정신감정 한번 받으셔야 할지도 몰라요. 그 말이 저를 한참 동안 잠 못 들게 했습니다. 정신감정, 그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지 저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박씨 어른이 정신적으로 온전치 않다고 판정되면 그분의 모든 결정권은 가족 중 누군가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분명히 큰아들이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새벽까지 천장을 올려다보며 큰아들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박씨 어른의 약을 챙겼습니다. 박씨 어른은 늘 그렇듯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들고 그 옆으로 갔습니다. 어르신 차 한 잔 드세요. 박씨 어른은 말없이 잔을 받아 드시고는 한참 후에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순자 씨, 저는 정신이 멀쩡합니다. 누가 무엇라 해도 저는 제 정신입니다. 그 말씀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박씨 어른도 무언가를 짐작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무렵부터 큰아들은 의사 한 사람을 집에 데리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잘 아는 정신과 의사라며 아버지 건강을 살피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 의사는 박씨 어른께 이상한 질문들을 했습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대통령이 누구인지, 자식의 이름이 무엇인지, 박씨 어른은 모든 질문에 또렷하게 답하셨습니다. 그러나 의사가 돌아간 뒤 큰아들은 저에게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다음에 오실 때는 좀 더 자세한 검사를 받으셔야 할 것 같다네요. 그 미소가 저를 더욱 두렵게 했습니다. 저는 큰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이번 달은 왜 이렇게? 그러자 큰아들은 표정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약속은 약속이고요. 그런데 아주머니가 우리 아버지를 제대로 모시고 있는지 저도 좀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말에 대꾸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박씨 어른의 약을 매일 챙겨드렸고 새끼 식사를 차려드렸고 옷을 빨아드렸습니다. 그러나 큰아들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 듯 했습니다. 조금 후에 그 집에서 제가 본 가장 무서운 장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장면 하나로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비슷한 일을 겪으신 적이 있거나 주변에서 보신 적이 있다면 댓글에 한 줄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여름이 깊어지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박씨 어른은 며칠째 몸이 좋지 않아 자리에 누워 계셨습니다. 저는 죽을 끓여 드리고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 드렸습니다. 박씨 어른은 그날따라 저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의 1년 만에 듣는 긴 이야기였습니다. 순자 씨, 제가 미안합니다. 어르신,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순자 씨가 이 집에 들어온 게 제 뜻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실 누구든 새로 들이는 게 싫었습니다. 그런데 큰애가 자꾸 박씨 어른은 거기서 말을 멈추고 한참 동안 천장을 올려다보셨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이 제 명의가 아닙니다. 작년에 큰애가 가져갔습니다. 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손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큰애는 자꾸 무언가를 더 가져가려고 합니다. 저는 그게 무서워서 박씨, 어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0살 노인의 눈물을 그렇게 가까이서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무어라 말씀을 드려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순자 씨가 이 집에 들어온 이유도 사실은 다른 데 있을 겁니다. 큰애가 제 곁에 누군가 있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제 도장을 대신 찍어줄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제가 마음이 약해질 때 제가 거절할 수 없게 만들어줄 사람이.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제가 이 집에 온 진짜 이유가 그것이었구나. 저는 박 씨 어른을 위해서가 아니라 큰아들의 도구로 들여진 것이었구나.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쯤 저는 조용히 방을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이 두고 간 서류 봉투를 살짝 열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 위임장, 그리고 제가 알지 못하는 회사의 보증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보증 서류에는 박 씨 어른의 이름이 보증인으로 적혀 있었고 그 옆 빈칸에는 제 이름이 들어갈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같이 큰아들은 사업이 어려운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이미 가져갔고 이제는 아버지를 보증인으로 세워서 더 큰 돈을 빌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일이 잘못되면 그 책임을 박 씨, 어른과 저 두 사람에게 떠넘길 작정이었습니다. 매달 200만 원은 그 대가였습니다. 저의 도장과 저의 침묵을 사기 위한 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박 씨 어른은 저를 한번 쳐다보시고는 평소와 다름없이 천천히 식사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결심했습니다. 박 씨 어른을 두고 갈 수는 없다고, 무언가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그러나 저는 그때까지도 큰아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큰아들이 다시 집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양복을 입은 낯선 남자 2명과 함께였습니다. 그들은 거실에 앉아 박 씨 어른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박 씨 어른은 천천히 거실로 나오셨고 큰아들은 새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여기에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그 양복 입은 두 사람은 박 씨 어른께 깍듯하게 인사를 했지만 그 눈빛에는 사람의 온기가 없었습니다. 한 사람은 가방에서 종이를 꺼내 식탁에 펼쳐 놓았고 다른 한 사람은 휴대전화로 무언가를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들고 있던 행주를 거의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들은 박 씨 어른께 무어라 무어라 설명을 했지만 저에게는 그 말들이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보증이라는 단어와 최종 결정이라는 단어만이 귀에 박혔습니다. 박 씨 어른은 한참 동안 그 서류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안 찍는다.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큰아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버지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아들 말 안 들으실 거예요. 안 찍는다고 했다. 박 씨 어른의 목소리가 조금 더 커졌습니다. 내가 가진 거 다 너 가져갔으면 됐지. 또 뭘 가져가려고 하느냐. 이 집에 더는 종이를 가져오지 마라. 그 순간 큰아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박 씨 어른의 멱살을 잡으려는 듯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그 사이로 뛰어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아버지한테? 큰아들은 저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끼어들지 마세요. 이건 우리 집 일이에요. 그러자 박 씨 어른이 일어나서 저보다 먼저 큰아들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도 이 집 식구다. 이 사람한테도 한마디 함부로 하지 마라. 양복 입은 두 사람은 그 광경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차갑게 관찰하는 사람들의 눈빛. 그들 중 한 사람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박 사장님, 오늘 결정을 못 하시면 다음에는 저희가 다른 분들과 함께 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 말은 정중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무거웠습니다. 박 씨 어른은 입술을 굳게 다무시고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큰아들은 잠시 한쪽에서 그 두 사람과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의논했습니다. 그러더니 표정을 바꾸고 다시 박씨 어른께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너무 흥분했어요. 저도 사정이 급해서 그래요. 한 번만 도와주시면 다시는 이런 일로 아버지 귀찮게 안 할게요. 그 목소리에는 갑자기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른에게 떼를 쓰는 듯한, 그러나 그 안에 어떤 절박함이 분명히 있는 그런 목소리. 박씨 어른은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셨습니다.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눈빛이 어떤 것인지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정확히 보았습니다. 그것은 사랑도 아니고 미움도 아닌 그저 한없는 슬픔이었습니다. 그러나 박씨 어른은 끝내 도장을 찍지 않으셨습니다. 큰아야, 너 사정이 급한 거 이 아버지가 모르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에는 안 된다. 이 도장을 찍으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너를 살리는 길이 도장을 찍는 게 아니다. 큰아들의 얼굴이 다시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는 양복 입은 두 사람에게 눈짓을 하고는 서류를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떠나기 전 그가 저를 향해 던진 그 한마디가 며칠 동안 제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큰아들은 결국 서류를 들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돌아가면서 저에게 던진 한마디가 저를 며칠 동안 잠 못 들게 했습니다. 아주머니, 잘 생각하세요. 이 집에서 아주머니가 받은 돈이 얼마인지, 그 돈 다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아주머니도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 한마디는 협박이었습니다. 매달 받은 200만 원이 어쩌면 깨끗한 돈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만약 일이 잘못되면 저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두려움. 저는 통장을 꺼내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1년 동안 모은 돈이 거의 2천만 원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가 더 이상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박씨 어른과 저는 부엌에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나의 박씨 어른은 처음으로 본인의 인생을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젊었을 때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며 자식 둘을 키워낸 이야기, 부인이 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난 이야기, 그리고 큰아들이 사업을 한답시고 본인의 재산을 한 푼 두 푼 가져가기 시작한 이야기. 처음에는 자식이라 그러려니 했지요. 그런데 이제 와 보니 저한테 남은 건 이 늙은 몸뚱이 하나뿐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며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느리에게 등 떠밀려 나오다시피 한 그 집 손주를 안아보지도 못하게 하던 그 집, 그곳을 떠나면서 저는 무엇을 얻었나? 매달 200만 원이라는 돈을 위해 저는 또 다른 누군가의 비참함 위에 제 노년을 올려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박씨 어른께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어디 도움받으실 만한 데는 없으세요? 친척이라든가 친구분이라든가. 박씨 어른은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다 끊겼습니다. 큰애가 사업한답시고 여기저기서 돈을 빌리는 바람에 친척들도 이제는 제 전화도 안 받습니다. 그럼 둘째 자제분은요? 둘째는 저 미국에 있습니다. 10년 전에 떠나서 아예 연락을 끊었습니다. 형 때문에 진절머리가 났다고 하더군요.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조심스럽게 한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어르신, 경찰이나 노인보호기관에 연락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요즘은 노인 학대나 재산 갈취 같은 일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곳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박씨 어른은 고개를 가로저으셨습니다. 순자 씨, 자식을 신고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다 짊어지고 가는 게 낫지요. 그 말씀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박씨 어른은 그날 밤 저에게 한 가지 더 털어놓으셨습니다. 사실은 작년 봄에 한번 동사무소 직원이 집에 다녀간 적이 있었습니다. 동사무소 직원이요? 예. 누가 신고를 했는지 노인 혼자 사는 집이라며 안부를 살피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때 큰애가 하필 집에 있었습니다. 큰애가 직원을 대문에서 돌려보냈습니다. 자기가 매일 들여다보고 있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박씨 어른은 길게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때 그 직원분에게 한마디라도 했어야 했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식 얼굴 앞에서 자식 흉을 보는 것이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박씨 어른의 그 말씀에서
한국의 모든 늙은 부모들이 안고 사는 짐을 보았습니다. 자식이 잘못해도 자식이라서 감싸야 하고 자식이 등을 돌려도 자식이라서 원망할 수 없는 그 마음. 저도 그 마음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 그렇게 모진 소리를 듣고도 뒤에 아들에게는 한마디 일러바치지 못했던 제 마음이 그랬습니다. 부모란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자식의 칼날 앞에서도 그 칼이 자식 손에 다칠까봐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들. 박씨 어른과 저는 어쩌면 같은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불 속에서 한참을 뒤척였습니다. 천장에 비친 가로등 불빛이 흔들리는 것을 바라보며 저는 제 평생을 돌아보았습니다. 20살에 시집와서 시부모를 모셨고 30에 첫째를 낳고 40에 막내를 키웠으며 50에는 시어머니의 마지막을 지켰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아내이고 누군가의 며느리이고 누군가의 어머니였던 그 세월, 그 세월의 끝에서 저는 결국 또다시 누군가의 도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슬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처음으로 박씨 어른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며느리에게 어떤 말을 들었는지, 왜 그 집을 떠나고 싶었는지, 왜 이 자리를 받아들였는지. 박씨 어른은 한참을 듣고 나서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순자 씨, 우리는 둘 다 같은 처지입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결국 더 큰 짐 속으로 걸어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 한마디가 1년 동안 우리 두 사람 사이에 쌓여있던 어색함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그 후로 박씨 어른과 저는 자주 부엌 식탁에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박씨 어른은 젊은 시절 인쇄소에서 있었던 재밌는 일들을 들려주셨고, 저는 시장에서 들은 동네 소식들을 전해드렸습니다. 가끔은 함께 옛날 트로트를 들었고, 가끔은 함께 텔레비전 뉴스를 보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부부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었지만 그 어떤 가족보다 진솔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한 시간이 폭풍 직전의 고요라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집안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큰아들에게서 연락이 없었고 매달 들어오던 돈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박씨 어른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식사량도 줄었습니다. 저는 무언가 큰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 며칠 사이 저는 박씨 어른의 곁에서 한 발자국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박씨 어른이 마당에 나가시면 저도 마당으로 나가 빨래를 널었고, 박씨 어른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시면 저도 그 옆에서 마늘을 까며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고 박씨 어른이 부탁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른을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다는 마음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가끔 어른이 저를 향해 작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가 어찌나 쓸쓸하던지 저는 부엌으로 가 한참 동안 수돗물을 틀어놓고 그 소리에 제 한숨을 묻었습니다. 밤이 되면 저는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작은 방에 누워 있다가도 마당에서 작은 소리만 나면 벌떡 일어나 거실 창문으로 밖을 살폈습니다. 어떤 날은 길고양이가 담을 넘는 그림자에 놀라 가슴을 쓸어내렸고, 어떤 날은 바람에 흔들리는 빨랫줄 소리에 식은 땀을 흘렸습니다. 평생 누구를 무서워하며 살아본 적이 없던 제가 그 며칠 사이에 모든 그림자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서글픈 변화였습니다. 낮에는 가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으면 아무 말 없이 끊는 전화가 대부분이었지만 어떤 날은 굵은 목소리의 남자가 박씨 어른을 바꾸어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박씨 어른께 전화기를 넘겨드렸습니다. 박씨 어른은 한참을 듣고만 계시다가 짧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만 반복하시고는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끊으신 뒤에는 늘 한참 동안 거실 소파에 그대로 앉아 천장의 한 점만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침묵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저는 묻지 못했습니다. 묻는 것이 어른을 더 무겁게 할 것만 같아서였습니다. 저는 그 며칠 사이 처음으로 영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년 전 저에게 이 자리를 소개해준 그 친구였습니다. 영자야? 너 이 집 사정 알고 나를 보낸 거였니?
한참 동안 영자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자야, 미안해. 나도 이렇게까지 일이 복잡할 줄은 몰랐어. 나는 그저 큰아들이 좋은 사람이라고 들어서. 저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영잭에 화를 낼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를 받아들인 것은 결국 저였고 그 도장을 찍지 않은 것도 결국 저였습니다. 모든 책임은 제 안에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1년 전보다 훨씬 더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더 희끗해졌고 눈가의 주름은 더 깊어졌으며 무엇보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1년 전에는 무언가를 기대하던 눈빛이었다면 지금은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이 살아온 시간을 정직하게 새깁니다. 그리고 저는 그 새겨진 시간 앞에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손등으로 가만히 제 뺨을 쓸어 보았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뺨은 자주 어루만져 보았어도 제 뺨을 그렇게 들여다본 적은 없었습니다. 어느새 살이 빠진 광대뼈가 손끝에 까칠하게 닿았습니다. 1년 사이에 저는 몸무게가 거의 5kg이나 줄어 있었습니다.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숫자는 늘어났지만 정작 제 몸은 그만큼 줄어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의 자존심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게 살을 깎아내는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날 저녁 저는 박씨 어른과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았습니다. 화면에서는 어느 노인 부부가 산골 마을에서 나무를 캐며 살아가는 다큐멘터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5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라고 했습니다.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산에 오르고 같이 늙어가는 모습이 화면에 비쳤습니다. 박씨 어른은 한참을 그 화면을 바라보시다가 작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사람이 늙어서 가장 부러운 게 저런 거지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화면 속의 풍경과 우리 두 사람이 앉아있는 그 거실의 풍경 사이에 놓인 거리가 너무도 멀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오후 낯선 사람들이 집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었고 손에는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문을 두드리며 박씨 어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박 사장님, 안에 계신 거 압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저는 박씨 어른의 손을 잡고 안방 깊숙이 숨었습니다. 박씨 어른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한참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두드리고 다른 사람이 큰 소리로 외치고 또 다른 사람이 휴대전화로 어딘가에 보고를 하는 소리. 박씨 어른과 저는 안방 한 구석에 쪼그려 앉아 서로의 손만 꼭 잡고 있었습니다. 두 늙은 사람의 손이 서로의 떨림을 견뎌주는 그 모습이 어쩌면 우리가 함께한 1년의 가장 정직한 풍경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저는 매달 받은 200만 원이 무슨 의미였는지를 한 번 더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돈이 아니라 제 인생의 마지막 자존심을 사들이려 한 값이었습니다. 그들은 한참을 두드리다가 결국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박 사장님,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답을 주셔야 합니다. 그들이 떠난 후 박씨 어른은 거실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으셨습니다. 저는 따뜻한 한 차를 끓여 드렸지만 박씨 어른은 한 모금도 입에 대지 못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박씨 어른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자 씨,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예, 어르신. 내일 아침에 이 집을 나가주세요. 그동안 모은 돈, 통장에 있는 그 돈 다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마세요. 저는 그 말씀에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어르신은 어떡하시고요? 저 혼자 어떻게 갑니까? 박씨 어른은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순자 씨, 저는 이 집에서 살아온 사람이고 이 집에서 마무리할 사람입니다. 그러나 순자 씨는 다릅니다. 이 순자 씨까지 이 일에 휘말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큰애는 분명히 순자 씨한테도 책임을 떠넘기려 할 겁니다. 도장 한 번이라도 찍은 게 있으면 그걸로 엮으려 할 겁니다. 지금이라도 떠나야 합니다. 저는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가야 하나, 남아야 하나. 1년 동안 정이 든 이 노인을 두고 가는 것이 사람의 도리인가?
아니면 살아남기 위해 떠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새벽 5시쯤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가방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 몇 벌, 통장, 도장, 그리고 평생 간직해온 작은 사진 한 장. 가방을 싸는 동안 저는 작은 방 한 구석에 쪼그려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떠난다는 것은 결국 박씨 어른의 마지막 순간을 혼자 견디시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1년 동안 저는 그 어른의 약을 챙기고 식사를 차리며 어른의 일상을 제 손으로 지탱해 왔습니다. 그런데 가장 무거운 순간에 제가 그 자리를 비운다는 것이 사람으로서 옳은 일일까? 그러나 박씨 어른의 부탁이 떠올랐습니다. 순자 씨까지 이 일에 휘말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말씀 속에는 어른이 어른 자신보다 저를 먼저 걱정하셨다는 사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저버리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죄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짐을 다 싸고 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씨 어른의 아침상을 차려두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따뜻한 흰쌀밥을 한 그릇 푸고 어제 끓여둔 미역국을 두고 김치와 콩자반과 계란말이를 작은 접시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식탁 한가운데에 보온 덮개를 씌워 두었습니다. 어른이 일어나셔서 이 상을 보시면 적어도 제가 끝까지 어른을 미워하며 떠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은 아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1년 동안 받은 모든 것에 대한 제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상을 다 차린 뒤 저는 부엌 한 구석에 서서 그 집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1년 동안 매일같이 닦았던 식탁, 매일같이 끓였던 가스레인지, 매일같이 열었던 냉장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평범한 살림이지만 저에게는 그것이 1년 동안 제가 살아낸 시간 그 자체였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그 시간이 새벽의 어둠 속에서 한꺼번에 제 가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안방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씨 어른의 잠든 얼굴을 한 번만 보고 싶었습니다. 문틈으로 살며시 들여다보니 어른은 이불을 가슴께까지 끌어올린 채 천천히 숨을 쉬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이른의 남자, 평생 인쇄소를 지키며 두 자식을 키워낸 한 가장이 그 새벽에는 그저 외롭고 작은 한 사람의 노인이었습니다. 네. 저는 문 앞에서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어른이 들으실 수 없는 인사였지만 그것은 제가 제 자신에게 약속한 인사이기도 했습니다. 어른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드리겠다는 조용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방을 싸면서 저는 박씨, 어른께 한 가지 약속을 마음속으로 드렸습니다. 이 집을 나간다고 해서 어르신을 잊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안전한 곳에 도착하면 노인보호기관에 연락을 드리겠다고. 어르신이 직접 자식을 신고하지 못하신다면 제가 대신 도움을 청해 드리겠다고. 그것이 1년 동안 받은 그 돈에 대한 제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후에 그날 새벽 제가 그 대문을 어떻게 넘었는지 그리고 그 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곧 여러분이 가장 놀라게 될 부분이 나옵니다. 새벽 6시. 저는 가방을 들고 안방을 나섰습니다. 박씨 어른은 잠들어 계셨습니다. 아니, 잠든 척하고 계셨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어른의 머리맡에 작은 쪽지 하나를 놓아두었습니다. 어르신 꼭 다시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부디 건강하세요. 그리고 저는 신발을 들고 발소리를 죽이며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마당의 작은 화단에는 제가 봄에 심어둔 봉숭아가 아직 몇 송이 피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1년 전에 이 집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그 화단에 흙을 갈고 꽃씨를 심은 일이었습니다. 박씨 어른은 그때 처음으로 저에게 작게 웃어주셨습니다. 사모님이 살아계실 때 늘 이 자리에 봉숭가를 심으셨지요. 그 한마디가 1년 동안 제 마음 한쪽에 따뜻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떠나는 새벽에 그 꽃을 다시 보니 제가 1년 동안 한 일이 아주 헛된 것만은 아니었다는 작은 위로가 가슴 한구석에서 올라왔습니다. 대문을 여는 순간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1년 전 이 대문을 처음 들어설 때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매달 200만 원이라는 약속에 마음이 들떠서
새 옷을 입고 새 가방을 들고 들어왔던 그날. 그러나 지금 저는 1년 전보다 더 늙었고 더 야위었으며 무엇보다 더 두려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멀리 떨어진 동네의 한 모텔로 향했습니다. 신분증을 보여주고 사흘치 방값을 미리 냈습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침대 위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서러웠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박 씨 어른께 미안해서, 제 자신이 부끄러워서, 그리고 환갑이 넘은 나이에 또다시 갈 곳이 없어진 제가 처량해서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 모텔 방의 천장에는 누런 자국이 번져 있었고 창밖으로는 낯선 동네의 간판들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옆에는 누군가가 두고 간 듯한 종이컵 하나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지나간 누군가도 저처럼 갈 곳이 없어 이 방에서 하루를 보냈겠지요. 그 모르는 사람의 흔적 앞에서 저는 묘한 위로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세상에 갈 곳 없는 사람이 저 혼자만은 아니라는 사실이 그 새벽에는 작은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휴대전화를 꺼두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찾을 수 없도록, 그리고 저도 그 누구의 목소리도 듣지 않도록. 점심도 거른 채 저는 그저 침대에 누워 천장만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1년 동안의 모든 장면이 뒤섞여 흘러갔습니다. 처음 식당에서 박 씨 어른을 만났던 날, 큰아들이 처음으로 서류를 들고 왔던 날, 박 씨 어른이 처음으로 저에게 길게 말씀해 주신 날, 그리고 검은 옷의 사람들이 대문을 두드리던 그 오후, 모든 장면이 마치 다른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약속한 대로 노인보호기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박 씨 어른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자식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가져갔고 이제는 아버지를 보증인으로 세우려 한다고, 낯선 사람들이 집 앞까지 찾아오고 있다고 전화를 받은 직원분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 잘 알려주셨습니다. 저희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도 안전한 곳으로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는 사람이 처음으로 낯선 기관에 제 사정을 털어놓은 그 순간이 너무도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무언가 한 짐을 내려놓은 듯한 가벼움도 함께 찾아왔습니다. 박 씨 어른께 드린 마지막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비록 어른의 곁을 떠난 사람이지만 적어도 어른을 그 어둠 속에 완전히 혼자 두고 오지는 않았다는 작은 안도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년 동안 거의 연락하지 않았던 아들이었습니다. 신호음이 한참 울리고 마침내 아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웬일이세요? 저는 그 한마디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할지, 어떻게 사정을 설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좀 어려운 일이 있어서. 아들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그 박 씨라는 분이랑은 어떻게 됐어요? 동네에 소문 다 났어요. 엄마가 돈 받고 들어갔다고. 그 한마디에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동네 소문, 자식의 차가운 목소리, 그것이 1년 만에 듣는 아들의 첫인사였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 자리에 들어갔는지,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도망치듯 나왔는지, 한마디 한마디가 입 밖으로 나올 때마다 저는 부끄러움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자식 앞에서 어미가 자기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 줄을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렇게 솔직히 말하고 나니 마음 한구석이 비로소 가벼워졌습니다. 평생 자식 앞에서 강한 척,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척 했던 그 어미가 마침내 약한 한 사람으로 자식 앞에 섰던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엄마, 일단 그 모텔 주소 알려주세요. 제가 오늘 저녁에 갈게요. 그 한마디가 1년 동안 메말랐던 제 마음에 한 방울의 물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모텔로 왔습니다. 1년 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저를 보자마자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죄송해야 할 사람은 엄마다. 아들은 모텔방의 작은 의자에 앉아 네 손에 들고 온 검은 비닐봉투를 한참 동안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안에는 따뜻한 죽 한 그릇과 제가 좋아하는 단호박 식혜 한 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아침부터 뭐 아무것도 못 드셨을 것 같아서요. 그 한마디에 저는 또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1년 동안 누구도 저에게 끼니를 챙겨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매달 200만 원을 받으면서도 저는 늘 누군가의 끼니를 차리는 사람이었지 누군가가 저의 끼니를 걱정해 준 적은 없었습니다. 그 죽을 한 숟가락 떠 입에 넣으면서 저는 비로소 제가 살아있다는 것을 다시 느꼈습니다. 아들은 저에게 며느리와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은 자기도 며느리와 사이가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엄마를 그렇게 보낸 후 며느리는 점점 더 자기 마음대로 하려 했고 결국 작년부터는 부부 사이에 큰 골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나가신 뒤에 알았어요. 엄마가 우리 집에서 어떤 마음으로 사셨는지, 우리가 엄마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그런데 그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엄마는 다른 곳으로 가신 뒤였어요. 아들은 한참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40이 다 된 사내 자식이 어머니 앞에서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 모습을 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엄마 전화 좀 한 통 못 드린 게 가장 후회돼요. 명절에도 한 번 안 찾아갔잖아요. 엄마가 돈 때문에 그런 자리에 들어가신 것도 결국 다 우리 탓이에요. 저는 아들의 등을 가만히 쓸어 주었습니다. 작은 아기였을 때 등을 토닥여주던 그 감각이 손끝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은 늙어도 자식 앞에서는 영원히 그 자식이 처음 태어났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는 모양입니다. 저는 그 새벽에 모텔 방에서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저와 아들은 그날 밤 모텔 방에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1년 동안 쌓인 오해와 서운함과 후회가 한자리에서 다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다시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다음 날 저를 자기 집 근처의 작은 원룸으로 옮겨주었습니다. 며느리에게는 알리지 않고 본인이 따로 마련한 방이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 노인보호기관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박 씨 어른의 댁에 직원이 다녀갔다고 큰아들의 일이 경찰에까지 알려졌다고 했습니다. 큰아들은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버지의 명의를 도용해 여러 곳에서 돈을 빌렸고 그 돈을 갚지 못해 결국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박 씨 어른은 다행히 둘째 자제분이 미국에서 급히 들어와 미국으로 모시고 가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박 씨 어른께 마지막으로 인사라도 드리고 싶었지만 그분이 이미 한국을 떠나신 후였습니다. 다만 며칠 후 노인보호기관을 통해 박 씨 어른께서 저에게 남기신 짧은 편지 한 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편지가 도착한 날, 저는 그 봉투를 한참 동안 만지작거리기만 했습니다. 봉투에는 어른의 흔들리는 글씨로 제 이름 석자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글씨를 보면서 어른이 그 편지를 쓰시던 새벽의 모습을 그려 보았습니다. 떠나기 전 마지막 짐을 챙기시면서 흔들리는 손으로 한 글자씩 적어 내려가셨을 그 모습을. 봉투를 여는 데에만 1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적혀 있을지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편지를 다 읽고 나면 어른과의 일년이 정말로 끝나버릴 것 같아서였습니다. 순자 씨에게 그날 새벽 순자 씨가 떠나는 발소리를 저는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면 순자 씨를 붙잡을 것 같아서,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서. 1년 동안 고마웠습니다. 늙은 사람의 곁에 있어 주신 것, 그리고 마지막에 저를 도와주신 것. 부디 남은 인생은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박올림.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며 또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벌써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이 매달 200만 원은 더 이상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편안합니다. 아들과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납니다. 며느리와는 아직 거리가 있지만 손주는 가끔 저를 보러 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무언가 대단한 교훈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1년 동안 배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돈은 외로움을 달래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리도 사람의 존엄을 팔고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것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그러나 늦게라도 알게 된 것이 영영 모르고 사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가끔 박씨 어른의 그 슬픈 눈빛이 떠오릅니다. 그 어른은 자식 때문에 평생 모은 모든 것을 잃으셨지만 마지막 순간에 한 사람의 안전을 지켜주려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마음 앞에서 제가 얼마나 작은 사람이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매달 200만 원이라는 돈을 조차 그 집에 들어갔던 제 모습이 지금도 부끄럽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늦은 나이에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무언가 큰 결정을 앞두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정의 뒤에 있는 사람들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그 약속된 돈의 출처가 어디인지, 그리고 그 일이 잘못되었을 때 누가 책임을 지게 되는지. 외로움은 무서운 감정이지만 외로움보다 더 무서운 것은 부끄러움입니다. 그리고 부끄러움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신의 존엄을 잃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 작은 방에서 창밖을 내다봅니다. 멀리 아파트 단지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누군가의 가족들이 저녁을 먹기 위해 모여 앉을 시간입니다. 저에게는 그런 가족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제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낯설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처럼 외롭고, 저처럼 흔들리고, 저처럼 잘못된 선택을 한 분들이 분명 어딘가에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께, 그리고 그분들의 자식들께 이 이야기가 작은 거울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모의 외로움을 돈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자식의 무관심을 부모가 돈으로 메우려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한 줄이라도 남았다면 잠시만 멈추어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 곁에 있는 늙은 부모 혹은 어딘가에서 외롭게 지내고 계실 어른들을, 그리고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움직였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다음에는 더 깊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 이야기에 마음이 머무셨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다음 영상을 꼭 이어서 봐주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보다 훨씬 더 가슴 깊은 곳을 울리는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그 영상으로 가주세요. 순자 할머니가 그곳에서 다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들에게 집문서를 넘긴 그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6달 뒤, 저는 제가 40년 넘게 살았던 그 집 대문 앞에 낡은 이불 보따리 하나를 끌어안고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 얇은 치마를 뚫고 올라와 제 늙은 뼈를 하나씩 깨물던 그 감촉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날 밤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저는 처음으로 엄마라는 이름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를 힐끔거렸습니다. 어떤 이는 혀를 찾고 어떤 이는 못 본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투명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분명히 거기 있는데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은 김순자, 올해로 72입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하나, 며느리가 하나, 그리고 이제 막 초등학교에 들어간 손녀가 하나 있었습니다. 가족이란 그 세 글자가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혼자서 아들 하나 보고 살아온 세월이었으니까요. 잠시 후 여러분께 한 어미가 어떻게 자기 손으로 지은 둥지에서 쫓겨나게 되었는지, 그 6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낱낱이 들려드리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후회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지금 그런 결정을 앞두고 망설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제 이야기가 끝날 즈음이면 아마 여러분도 무언가 하고 싶은 말이 생기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늙은 할미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가 아직 많이 남아 있답니다. 제가 그 집으로 시집을 온 것이 31살 때였습니다. 당시에는 노처녀 소리를 들을 나이였지요. 남편은 과묵한 사람이었지만 성실했고 시부모님은 엄하셨지만 속은 따뜻한 분들이셨습니다. 저는 그 집 마당에 감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시아버님께서 그 손수 묘목을 사다 주시면서 그러셨지요. 순자야, 이 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이 집 식구가 늘어날 거다. 정말 그 해 가을 저는 첫 아이를 가졌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민재라고 지었습니다. 백성민재, 제주제자. 백성들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었습니다. 남편이 밤새 장명소를 드나들며 고른 이름이었지요. 민재는 어릴 때부터 유난히만 영리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모두 입을 모아 칭찬하셨습니다. 저 아이는 크게 될 거라고, 어미 고생을 안 시킬 거라고요. 민재가 중학교에 들어가던 해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공사장에서 일을 하다가 허리를 크게 다치고 나서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저 세상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민재는 그때 14살이었습니다. 아버지 영정 앞에서 울지도 않고 입술만 꽉 깨물던 그 아이의 얼굴을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부엌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민재가 들을까봐 수건을 입에 틀어막고 울었습니다. 39 그 나이에 저는 이미 세상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울음이 다 끝날 때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울어서는 안 된다. 이 아이를 보고 내가 다시 일어서야 한다. 그 결심 하나로 저는 다음 날 아침 새벽에 일어나 부엌에 섰습니다. 남편이 남긴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였고 보험 하나 제대로 들어둔 것이 없었거든요. 시댁에서 약간의 도움을 받기는 했지만 그것도 잠깐뿐이었습니다. 시부모님도 이미 연로하셔서 당신들 앞가림도 힘드신 형편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혼자였습니다. 어린 아들 하나를 끌어안고 이 세상에 혼자 남겨진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식당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동네의 한 설렁탕집이었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제 사정을 딱하게 여겨서 받아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설거지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수백 개의 뚝배기를 닦았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계속 담그니 손등이 갈라지고 피가 났습니다. 그래도 저는 쉬지 않았습니다. 쉬면 민재가 굶을 테니까요. 저녁에 집에 돌아가면 민재는 혼자서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은 찢어졌지만 저는 애써 밝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민재야, 엄마 왔다. 배고프지?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설거지에서 주방 보조로 승진했고 주방 보조에서 참모로 승진했습니다. 월급도 조금씩 올랐습니다. 저는 그 돈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민재의 교복값, 참고서값, 학원비, 그 아이에게 들어가는 돈이라면 저는 아까운 줄을 몰랐습니다. 대신 저는 여름에는 부채질로 땀을 식혔고 겨울에는 두꺼운 옷 한 벌로 버텼습니다. 그때 저는 맹세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키우겠다고. 아버지 없는 자식 소리는 절대로 듣지 않게 하겠다고요. 민재는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반장을 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민재를 칭찬하시는 전화가 가끔 왔습니다. 저는 그 전화를 받을 때마다 식당 주방 구석에서 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앞치마로 눈가를 닦으면서 속으로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들리세요? 우리 민재가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당신이 없어도 우리 민재는 훌륭하게 자라고 있어요. 그 자부심 하나로 저는 10년 넘는 세월을 버텼습니다. 수능 시험 전날 저는 민재를 위해 찹쌀떡을 사왔습니다. 식당 일을 마치고 오느라 늦은 밤이었지요. 민재는 이미 방에서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민재의 책상 위에 찹쌀떡을 놓아두고 잠든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잠든 지금도 이마에 땀이 맺혀 있을까.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실에 앉아 밤새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 아들이 내일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게 해달라고요. 민재는 결국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통지서가 오던 날, 저는 식당 주방 구석에서 숨죽여 울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들고 온 민재를 끌어안고, 이제 됐다고, 엄마 이제 다 됐다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지난 10여 년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입학식 날, 저는 민재를 따라 서울까지 올라갔습니다. 처음 가보는 서울이었습니다. 대학 캠퍼스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넓고 아름다운 곳에서 제 아들이 공부를 하게 된다니. 저는 민재의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촌스러운 옷차림의 시골 아줌마처럼 보이는 제 모습이 민재에게 창피하지 않을까 걱정도 되었지만 민재는 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학부모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저를 우리 엄마라고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 아들은 다르다. 내 아들은 절대로 이 어미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민재는 대학에 다니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용돈을 스스로 벌었습니다. 그리고 여름방학이나 명절 때면 꼭 집에 내려와서 저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민재가 내려오는 날이면 며칠 전부터 장을 봐두었습니다. 민재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갈비찜, 잡채, 식당에서 일하면서 배운 요리 실력을 총동원해서 상을 차렸습니다. 민재는 제가 차려준 밥을 먹으면서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역시 엄마 밥이 제일 맛있어. 그 한마디에 저는 1년 동안의 피로가 싹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민재는 대학을 졸업하고 꽤 괜찮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몇 년 뒤에는 같은 회사 직원이었던 지금의 며느리 수연이를 만나 결혼까지 했습니다. 수연이는 처음 인사를 왔을 때부터 참 반듯해 보이는 아가씨였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제가 하는 말에 꼬박꼬박 고개를 끄덕여 주었고 시어머니 될 사람에게 건네는 선물도 격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속으로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우리 민재가 좋은 짝을 만났구나. 이제 정말로 한시름 놓아도 되겠구나 하고요. 결혼식 날 저는 예식장 구석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객들이 지나가면서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았지만 저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서 키운 아들이 이제 한 여자의 남편이 된다는 사실이 너무나 벅차서였습니다. 식장에서 민재가 저에게 와서 꽃다발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고생 많았어요. 이제 내가 효도할 차례예요. 저는 그 말을 평생 잊지 못할 줄 알았습니다.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이제는 가장 아픈 기억이 되어버렸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두 사람은 서울의 작은 전셋집을 얻어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시 제 집으로 돌아와 감나무가 있는 그 마당을 쓸며 혼자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외롭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아들이 잘 살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저는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말입니다. 손녀 지우가 태어난 것은 그로부터 2년 뒤였습니다. 저는 태어난 아이를 보자마자 눈물을 쏟았습니다. 어쩌면은 이렇게도 민재 어릴 적 얼굴을 쏙 빼닮았는지 저는 지우를 품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수연이가 옆에서 가만히 제 어깨를 쓸어 주었지요. 그 손길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모릅니다. 지우가 돌을 지나고 두 돌을 지나고 3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어느 날 민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무겁더군요.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민재는 형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제대로 하려면 아무래도 좀 더 넓고 조용한 집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은 너무 비좁고 지우가 커가는 것도 봐야 하고 또 수연이도 다시 일을 시작하려면 따로 작업 공간이 필요하다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집을 사려고 하는 거니? 민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어머니가 살고 계신 그 집을 저희 이름으로 좀 돌려놓으면 어떨까 해서요. 저는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곧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내 아들이 아무렴 어미를 길바닥에 나앉게 하겠느냐고요. 민재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담보가 필요한데
지금 제 명의로 되어 있는 그 집을 자기 명의로 해두면 훨씬 수월하게 일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계속 그 집에서 살면 된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단지 서류상의 문제일 뿐이라고요. 저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감나무 아래에 쪼그리고 앉아서 돌아가신 남편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여보, 이 집을 내놓아도 될까요? 내 아들을 믿어도 될까요? 하지만 답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람에 감잎이 흔들리는 소리만 제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 뿐이었지요. 그 며칠 동안 저는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경로당에 가서 친구분들에게 넌지시 이야기를 꺼내 보기도 했습니다. 자식에게 집을 넘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보았지요. 네, 그랬더니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자, 절대로 안 돼. 내 사촌 언니가 그랬다가 결국 양로원에서 쓸쓸하게 지내고 있어. 자식이라도 믿으면 안 돼. 또 다른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자, 요즘 세상은 옛날하고 달라. 자식이 아무리 착해도 며느리가 한 번 마음 먹으면 아무 소용없어. 절대로 집을 넘기지 마. 하지만 저는 그 말씀들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 민재는 다르다. 우리 수연이는 다르다. 그 오만한 확신이 저를 그 구렁텅이로 밀어 넣었습니다. 결국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 내 아들이 잘 된다는데 이 어미가 무슨 미련을 두겠느냐, 집이 무슨 대수냐.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 아이를 살린 게 나인데 이 집 한 채가 아까울 게 뭐가 있겠느냐. 저는 다음 날 아침 민재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엄마는 네가 잘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서류를 넘기던 그날 공증사무소에서 저는 펜을 쥔 손이 가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재는 제 옆에서 계속 괜찮다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수연이도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저는 그 두 사람의 눈을 번갈아 보면서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제 모든 것을 집어삼키게 될 줄은 말입니다. 집이 민재 명의로 바뀌고 나서 처음 한 달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민재는 주말마다 전화를 했고 수연이도 가끔 지우를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저는 마루를 닦고 장을 봐두고 손녀가 좋아하는 호박죽을 끓여놓고 기다렸습니다. 그 짧은 주말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지우를 무릎에 앉히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저는 남편에게 속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보세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잘 컸는지, 우리 손녀가 얼마나 예쁜지. 그 첫 달에는 오히려 모든 것이 예전보다 더 좋아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민재는 저에게 핸드폰을 새로 사주었습니다. 예전 것이 너무 낡았다면서요. 수현이는 저에게 겨울 코트를 한 벌 보내주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께 자랑할 만한 고급 코트였지요. 저는 그 코트를 입고 경로당에 나가서 친구분들께 자랑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사줬어요.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그때 친구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자 언니, 복도 많으시네요. 그런데 언니, 집은 절대로 넘기면 안 돼요. 절대로요. 저는 그 말에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이 그럴 애가 아니에요. 그 친구분의 얼굴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아무 말 없이 저를 안타깝게 바라보시던 그 표정이요. 그런데 두 달째 되던 어느 날부터 민재의 전화가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쁜가 보다 했습니다. 프로젝트 때문에 고생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3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전화 한 통이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걸면 민재는 네, 어머니, 나중에 다시 걸게요. 하고는 바로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괜한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 아들이 그럴 리 없다고요. 그 시기에 저는 이상한 예감에 시달렸습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자꾸 남편의 꿈을 꾸었거든요. 남편은 꿈속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슬픈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자꾸 물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뭔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남편은 대답 없이 돌아서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꿈을 꿀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서 잠에서 깼습니다.
한밤중에 일어나 부엌에서 물을 한 잔 마시면서 저는 괜히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예감은 결국 틀리지 않았습니다. 석 달째 되던 주말 드디어 민재가 집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혼자였습니다. 수연이도 지우도 없이 혼자서 차를 몰고 내려왔습니다. 저는 반갑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민재는 마루에 걸터 앉아 저를 한참 동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 눈빛이 왠지 낯설었습니다. 제가 알던 민재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민재가 입을 열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번에 집문서 얘기를 꺼내기 전에도 민재는 꼭 저런 말투로 시작했거든요. 민재는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 프로젝트가 엎어졌고 투자받은 돈을 돌려줘야 할 상황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중에 그만한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지금 그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도 벅차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언제부터니? 언제부터 그 일이 있었던 거니? 제가 물었습니다. 민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이 2달 정도 됐어요. 2달. 저는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2달 동안 제 아들은 저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중요한 일을, 이 어미가 알아야 할 그 일을 2달 동안이나 혼자서 삼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더 서러웠습니다. 집을 팔게 되었다는 사실보다도 제 아들이 저를 그렇게까지 멀리했다는 사실이 더 서러웠습니다. 왜 나한테 말을 안 했니? 왜 혼자서 끙끙 앓았니?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그 말에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저를 길바닥에 나앉게 할 결정을 저와 상의도 하지 않고 혼자서 내렸다고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제가 민재를 다르게 보기 시작한 것은요. 이 아이는 이제 제 아들이 아니라 저를 무시하는 어른이 되어 버렸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냐?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아요.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당의 감나무가, 남편이 심은 그 감나무가 창밖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럼 나는 어디로 가냐?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 집도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서요. 수연이가 어머니를 모실 여력이 안 된대요. 그래서 뒤에 이어진 말은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요양원 같은데 알아봐 드릴게요. 요양원. 그 세 글자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정말 단 한 번도 제가 요양원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있으니까요.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있으니까요. 잠시 후 여러분께 제가 그 요양원에도 가지 못하고 왜 길바닥에 앉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가슴이 답답해지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일을 겪으셨거나 주변에 비슷한 일을 겪은 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늙은 할미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힘을 얻고 싶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마루에 앉아서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감나무가 유난히 쓸쓸해 보였습니다. 40년이 넘는 시간이 이 집에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담근 된장독, 시어머니께서 쓰시던 재봉틀, 민재가 어릴 적 키를 쟀던 기둥의 연필 자국. 이 모든 것이 이제 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니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재는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기 전에 저에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얼마 안 되는 현금과 어느 요양원의 주소가 적힌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음 주까지는 어떻게든 정리해 볼게요. 그때까지만 기다려 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주 민재는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낯선 사람들이 왔습니다. 양복을 입은 남자 둘이서 집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매매 절차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민재는 저와 상의도 하지 않고 이미 모든 것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 명의가 아니니 상의할 필요조차 없었던 것이겠지요. 저는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십 번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수연이에게도 걸어보았습니다. 수연이의 전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동네 이장님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장님은 저를 앉히시고 물 한 잔을 떠주셨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이장님은 한참 동안 한숨만 쉬셨습니다. 순자 어머니, 이건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어요. 법적으로는 아들이 다 맞거든요. 저는 그 말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이장님 댁에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길 한복판에서요. 지나가던 차들이 경적을 울렸지만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텅 비어 있었거든요. 법적으로는 아들이 다 맞다. 그 말이 계속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구나. 법이라는 것이 어미의 눈물은 보지 못하는구나. 저는 그날 처음으로 세상이 참 차갑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께서 저에게 해주시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순자야, 세상은 따뜻한 곳이란다. 네가 따뜻하면 세상도 너에게 따뜻하단다. 어머니, 그 말씀은 틀렸어요. 저는 평생을 따뜻하게 살았는데 세상은 저에게 이렇게 차갑네요.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쌀 한 포대를 가져다 주셨고 어떤 분은 김치를 한 통 담아다 주셨습니다. 모두들 안타까워해 하셨지만 누구도 저를 선뜻 거두어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분들도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자식들이 있으니까요. 저는 그분들을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제 아들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지요. 특히 옆집 할머니가 저를 많이 걱정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저와 30년 넘게 이웃으로 지낸 분이셨습니다. 하루는 저를 당신 집으로 부르셔서 뜨거운 국밥 한 그릇을 내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자 언니, 이 세상에는 말이야,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일이 옛날부터 있었어. 우리 친정 어머니도 그랬고 내 친구 어머니도 그랬어.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나는 생각했어. 저희 엄마들은 왜 자기 밥그릇을 안 챙겼을까? 그런데 내가 지금 언니를 보니까 그게 엄마들 잘못이 아니었네. 자식이 그렇게 만드는 거였어. 저는 그 할머니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제 가슴을 정확히 찌른 것입니다. 저는 평생 제 밥그릇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늘 민재의 밥그릇만 챙겼지요. 그 결과가 지금 이 꼴이었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저는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체중이 10kg 넘게 빠졌습니다. 거울을 보면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얼굴은 헬쑥해지고 머리는 더 하얗게 새었습니다. 이른이라는 나이가 그때 처음으로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젊었을 때는 무엇이든 참아낼 수 있었지만 이제는 슬픔 하나에도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는 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밤이 되면 저는 감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아버님께서 심으신 그 감나무, 저희 가족의 모든 기쁨과 슬픔을 지켜보았던 그 나무. 저는 그 나무에게 속삭였습니다. 나무야, 너는 아니? 내가 지금 어떤 기분인지 네가 사람이었다면 너도 울었을 거다. 바람에 감나무 잎사귀가 흔들렸습니다. 마치 저에게 대답하는 것처럼요. 저는 그 소리에 이상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람은 저를 버렸지만 이 나무는 저를 버리지 않을 테니까요. 집이 팔렸다는 연락이 온 것은 6달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매수자가 바로 들어와야 한다고 다음 주까지 집을 비워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민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민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제가 알던 그 민재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요양원 자리가 아직 안 났어요. 대기자가 많아서요. 그리고 사실대로 말씀드릴게요. 수연이가 어머니를 도저히 모실 수 없다고 해요.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수화기를 꼭 쥐었습니다. 민재야, 그럼 이 어미는 어떻게 하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민재가 한 말은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지금 너무 힘들어요. 제발 저 좀 그만 괴롭히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수화기를 귀에 댄 채로 서 있었습니다. 뚜뚜뚜 소리만이 텅 빈 마루에 울렸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괴롭혔다고요. 이 어미가 그 아이를 괴롭혔다고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남편이 일찍 떠난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이 이 꼴을 보지 않아서 다행이라고요.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로 남았습니다. 괴롭힌다는 그 말, 제가 밥 한 끼 걱정 없이 살게 해주려고 평생을 바친 그 아이가 이제 저를 괴로움이라고 부른다는 사실, 그것은 칼에 찔리는 것보다 더 아팠습니다. 저는 그날 밤 마루에 쪼그리고 앉아서 제 무릎을 끌어안고 오래도록 떨었습니다. 울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사람은 울지도 못한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저는 그저 떨기만 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버려진 강아지처럼요. 이삿짐을 쌀 것도 없었습니다. 제 옷가지 몇 벌, 남편 사진 한 장, 결혼 예물로 받았던 은가락지 한 쌍, 그것이 제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나머지 살림은 집과 함께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남편의 숨결이, 민재의 웃음소리가, 그리고 제 인생 전부가 이 벽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나무 아래에 잠시 앉았습니다. 손으로 나무 밑동을 쓸어 보았습니다. 거칠거칠한 그 감촉이 마치 시아버님의 손 같았습니다. 아버님, 제가 떠납니다. 이 집을 지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감나무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떠날 때가 된 것입니다. 대문을 나서며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다리가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불 보따리 하나와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동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로요. 그때 저는 정말로 이 세상에 갈 곳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읍내로 나갔습니다. 읍내에는 사촌 동생이 한 명 살고 있었습니다. 저보다 5살 어린 동생이었지요. 염치 불구하고 찾아갔습니다. 동생은 저를 보자마자 놀라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몰골이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동생은 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내어주었습니다. 저는 그 국밥을 먹으면서 또 울었습니다. 사람의 온기라는 것이 그렇게 고마운 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동생은 저를 며칠 재워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래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동생도 형편이 넉넉한 편이 아니었고 동생의 남편이 저를 불편해하는 눈치였거든요. 저는 일주일 만에 동생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갈 곳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가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저는 근처 공원 벤치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그날 밤이 얼마나 추웠는지 이불을 꼭 끌어안고 덜덜 떨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았습니다. 어떤 젊은이는 제 앞에 동전 몇 개를 놓고 가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동전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이제 거지가 되었구나.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제가 결국 이 나이에 거지 소리를 듣게 되었구나. 그 벤치에 누워 있으면서 저는 신기하게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무서움보다는 허망함이 더 컸거든요. 제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제가 이 공원 벤치에서 조용히 사라지는 건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아직 지우가 있으니까요. 제 손녀 지우. 그 아이가 언젠가 커서 할머니를 찾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 생각 하나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벤치에 누워서 지우의 얼굴을 떠올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지우야, 할머니가 조금만 더 버틸게. 너를 위해서라도 할머니가 조금만 더 버틸게. 다음 날 아침 저는 그 동전으로 빵 하나를 사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발길 닿는 대로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리가 아프면 앉고 배가 고프면 수돗물을 마시고 졸리면 다시 벤치에 누웠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 며칠 동안 저는 제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되짚어 보았습니다. 어릴 적 시골 마을에서 동생들을 돌보던 시절, 19살에 서울로 올라와 공장에서 일하던 시절, 31살에 중매로 남편을 만나 결혼하던 날, 민재를 낳던 그 새벽, 한 장면 한 장면이 마치 오래된 영화처럼 제 머릿속에서 재생되었습니다. 그 모든 장면 속에서 저는 늘 누군가를 위해 살고 있었습니다. 동생들을 위해, 부모님을 위해, 남편을 위해, 그리고 아들을 위해, 정작 저 자신을 위해 살았던 순간은 아무리 찾아봐도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벤치에 누워 밤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흘러왔을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하지만 답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별들만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별들은 제가 결혼하던 날에도, 민재를 낳던 날에도, 남편을 보내던 날에도 똑같이 빛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변하는데 별들은 변하지 않는구나. 사람의 마음도 저 별들처럼 변하지 않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실없는 생각을 하다가 저는 또 잠이 들었습니다. 며칠째였을까요? 저는 어느 시장 골목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중년 여성이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로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저를 한참 동안 바라보시더니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어르신 혹시 갈 곳이 없으세요?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부끄러움에 차마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박 여사님이셨습니다. 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하시는 분이셨지요. 박 여사님은 저를 일으켜 세우시더니 당신의 가게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내어주셨습니다. 저는 그 밥을 먹으면서 제 이야기를 조금씩 털어놓았습니다. 박 여사님은 듣는 내내 한숨만 쉬셨습니다. 어르신, 세상에 그런 일이 다 있네요. 저도 아들이 있는데 가슴이 철렁하네요. 박 여사님도 저만큼이나 사연이 많은 분이셨습니다. 젊어서 남편을 잃고 아들 하나를 키우며 살아오신 것도, 지금 혼자서 가게를 꾸려가고 계신 것도 모두 저와 비슷했습니다. 다만 박 여사님의 아드님은 외국에 나가 있어서 1년에 한두 번 영상 통화를 하는 것이 전부라고 하셨습니다. 어르신, 저는요, 제 아들이 멀리 있는 게 서운할 때도 있지만 지금 어르신 이야기를 들으니 그것도 감사한 일이네요. 적어도 제 아들은 저를 내치지는 않았으니까요. 박 여사님은 그렇게 말하시면서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저를 가게 뒤편에 있는 작은 방에서 지내게 해주셨습니다. 원래는 창고로 쓰던 곳이었는데 간이 침대 하나를 놓고 저를 들이신 것입니다. 대신 저는 새벽부터 가게 일을 도왔습니다. 나무를 다듬고 김치를 담그고 설거지를 하고 평생 식당 일을 해봤으니 손에 익은 일이었지요. 박 여사님은 저에게 용돈도 조금씩 쥐어주셨습니다. 저는 그 돈을 모아두었습니다. 언젠가 민재를, 아니 수연이를, 아니 그 누구도 아닌 저 자신을 위해 쓰려고요. 그 창고방에서 저는 매일 밤 조용히 울었습니다. 낮에는 박 여사님 앞에서 애써 웃었지만 밤이 되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 나이에 창고방에서 잠을 자게 될 줄은 정말로 꿈에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 울음 속에서도 감사했습니다. 창고라도 있는 것이, 이불이라도 있는 것이, 그리고 아침에 저를 깨워주는 박 여사님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요. 세상에는 저보다 더 힘든 분들도 많다는 것을 저는 그 시장 골목에서 매일 보고 있었으니까요. 하루는 박 여사님의 가게 앞에 한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제 또래로 보이는 할아버지셨습니다. 누더기 옷을 입고 손에는 플라스틱 봉지 하나를 들고 계셨습니다. 네, 박 여사님은 그분께 반찬을 조금 담아서 드렸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분도 누군가의 아버지였겠구나, 누군가의 남편이었겠구나. 그분이 돌아가신 뒤 저는 박 여사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저분도 자식이 있으세요? 박 여사님은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있죠. 아들이 둘이나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찾아와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도 저렇게 될 수 있었구나.
아니, 박 여사님이 저를 거두어 주지 않으셨다면 저도 저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루는 새벽에 나무를 다듬다가 문득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민재가 어렸을 때 제가 식당에서 일을 마치고 밤늦게 집에 돌아가면 민재는 늘 현관 앞에 쪼그려 앉아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늦게 와? 하고 작은 입을 삐죽이면서요. 그럴 때면 저는 민재를 꼭 끌어안고 말했습니다. 미안해, 우리 민재? 엄마가 늦게 와서 미안해? 그때의 민재와 지금의 민재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것일까요? 돈이라는 것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바꿀 수 있는 것일까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박 여사님이 조심스럽게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어르신, 그 집을 그냥 이렇게 포기하실 거예요? 변호사 한번 만나보시는 게 어떠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 여사님, 이 늙은이가 무슨 변호사를 만나요? 돈도 없고 힘도 없는데요. 박 여사님은 저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어르신, 제가 아는 분 중에 무료로 상담해 주시는 변호사님이 계세요. 한번 가보세요. 손해 볼 것 없잖아요. 저는 며칠을 더 고민했습니다. 사실 민재를 법적으로 걸고 넘어진다는 것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제 자식인데요. 하지만 박 여사님의 말씀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손해볼 것 없잖아요. 이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으니까요. 그 며칠 동안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고방의 천장을 바라보면서 저는 민재의 어릴 적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5살 때 처음으로 엄마 사랑해 라고 말해 주던 그 아이. 10살 때 학교에서 상을 받아오며 저에게 달려오던 그 아이. 14살에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입술을 깨물던 그 아이. 20살에 합격 통지서를 들고 저에게 달려오던 그 아이. 그 모든 모습이 제 머릿속에서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머니, 제발 저 좀 그만 괴롭히세요 라고 말하던 지금의 민재가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그 아이가 이 아이로 변해버린 것일까요?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소송을 걸기로요. 그것이 제 자식을 상처 입히는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제 자신을 지켜야 했거든요. 평생 남을 위해 살아왔으니 마지막 순간만이라도 저 자신을 위해 살아야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저 자신이 없으면 제 손녀 지우에게조차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날 아침 네, 박 여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박 여사님, 저 변호사 만나러 가볼게요. 박 여사님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 잘 생각하셨어요. 정말 잘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박 여사님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은 젊은 남자분이셨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진지한 표정으로 수첩에 무언가를 적으셨습니다.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변호사님은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변호사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저희 어머니도 올해 70이세요. 저희 어머니가 만약 이런 일을 겪으셨다면 저는 정말로 제 형제들을 가만두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 사건을 제 어머니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맡겠습니다. 저는 그 말에 한참을 울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젊은 분이 저를 자기 어머니처럼 생각해 주신다니. 그런데 제 친자식은 제가 낳고 기른 제 아들은 저를 남보다 못하게 대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이치가 정말로 이상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멀어지고 먼 사람이 가까워지는 이 기막힌 역설이 말입니다. 변호사님의 설명에 따르면 이런 경우에는 효도 계약이라는 것을 근거로 소송을 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부양 의무를 전제로 한 것이라면 그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네, 하지만 저에게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민재가 저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들,
어머니, 이 집에서 계속 사시면 돼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 메시지들이 핸드폰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님은 수임료를 받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재판에서 이기면 그때 받겠다고 하셨지요. 저는 그분께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세상에는 아직 따뜻한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피부티는 저를 버렸지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들이 저를 일으켜 세워주었던 것입니다.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재는 법원에서 저와 처음 마주쳤습니다. 법정에서 민재는 저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수현이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재의 변호사는 민재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어머니를 버린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변호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상하게도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다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재판은 몇 달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그 사이 저는 박 여사님의 가게에서 계속 일을 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저를 마치 친언니처럼 대해 주셨습니다. 아침에는 따뜻한 국물을 챙겨주시고 저녁에는 저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시면서 드라마 얘기를 나누셨습니다. 저는 그 시간들이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아들이 있어도 외로웠던 제 인생에 박 여사님은 진정한 가족 같은 분이셨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여러 번 법정에 출석해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박 여사님이 빌려주신 깨끗한 한복을 입고 갔습니다. 어르신, 법정에 갈 때는 당당하게 가셔야 해요. 기죽지 마세요. 박 여사님은 저에게 몇 번이나 당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마음속에 새기고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법정에 들어설 때마다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제 평생 법원이라는 곳에 와 본 적이 없었거든요. 더군다나 제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게 될 줄은 정말로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 번은 재판이 끝나고 법원 계단을 내려오는데 민재가 저를 쫓아왔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민재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재의 얼굴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그 잘생겼던 얼굴에 주름이 늘어 있었고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 소송을 취하해 주세요. 저도 정말 힘들어요. 제가 나중에 꼭 갚아드릴게요. 저는 민재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 속에는 예전의 민재가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그 아이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민재야,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도 힘들다. 엄마도 정말로 힘들어. 그러고는 돌아섰습니다. 그날 저는 법원 계단에서 돌아서면서 처음으로 민재를 아들이 아니라 남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월세방이 아닌 박 여사님 가게 뒤편의 창고방으로 돌아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가 제 아들을 남처럼 대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이것이 정말 옳은 일일까? 이 소송을 끝까지 가는 것이 정말 맞는 일일까? 저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새벽이 밝아올 무렵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것은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일이라고요. 제가 무너지면 아무도 저를 일으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재판의 결과가 나온 것은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법원은 저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민재에게 집의 매각 대금 중 일부를 저에게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액은 아니었지만 제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판결문을 들고 법정을 나왔습니다. 이겼는데 이상하게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승소라는 것이 이렇게 허무한 것인 줄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재판에서 이겼다는 것은 결국 제가 제 아들과 싸워서 이겼다는 뜻이었습니다. 자식을 상대로 이긴 어미가 무슨 기쁨을 느낄 수 있을까요? 저는 판결문을 손에 쥐고 법원 앞 벤치에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그 판결문이 제 손에서 마치 돌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박 여사님이 옆에 와서 제 어깨를 두드려 주셨습니다. 어르신, 잘하셨어요. 이제는 어르신 자신을 위해 사셔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날 저녁 민재가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저 진짜 너무 힘들어요. 어머니까지 저한테 이러시면 저는 어떻게 살아요? 저는 그 메시지를 한참 동안 읽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지워버렸습니다. 곧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제가 왜 아들을 용서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왜 마지막에 눈물을 흘렸는지 잠시 후 알게 되실 겁니다. 저는 돌려받은 돈으로 작은 월세방을 하나 얻었습니다. 시장 근처였습니다. 박 여사님 가게에서 가까운 곳이었지요. 방은 작았지만 제 공간이었습니다. 40년 넘게 살았던 큰 집에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었지만 저에게는 그 어떤 집보다 편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은 그 누구도 저에게서 빼앗을 수 없으니까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저 혼자 잠들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월세방에 들어가고 나서 한 달쯤 지났을 때 수연이가 찾아왔습니다. 지우를 데리고 왔습니다. 저는 수연이를 보자마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지우가 저를 보고 할머니 하고 달려와서 품에 안기는 순간 모든 원망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우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따라 울었습니다. 수연이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정말로,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저는 수연이를 일으켜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보고만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수연이는 고개를 숙인 채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은 민재 씨가 많이 변했어요. 그 돈 문제가 생기고 나서부터요, 저도 말렸어요. 어머니를 그렇게 내보내면 안 된다고요. 하지만 민재 씨가 너무 힘들어해서 수연이는 그 이후로도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또 민재가 얼마나 변했는지, 얼마나 폭언을 했는지, 얼마나 집안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었는지 수연이도 많이 울었다고 했습니다. 지우도 그 분위기 속에서 자라면서 자꾸 위축되어 간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민재 씨는 지금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아요. 어디서 뭘 하는지도 저는 잘 몰라요. 그 돈 문제 이후로 우리 집은 집이 아니에요. 저는 수연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민재에 대한 원망이 조금씩 다른 감정으로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원망이 아닌 연민이었습니다. 저를 버린 그 아이가 사실은 자기 자신도 잃어버린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저는 수연이의 말을 끊었습니다. 수연아, 그만해라. 지금 와서 그런 얘기가 무슨 소용이 있니? 수연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저희를 용서해 주실 수 없나요? 저는 한참 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연아, 용서는 하마. 하지만 잊지는 못할 것 같다. 수연이는 그 말에 또 울었습니다. 저는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수연이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그 집도 필요 없고 그 돈도 필요 없다. 다만 이 할미가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부탁하는 것은 하나다. 이 지우를 잘 키워다오.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제 아비처럼 되지는 않게 해다오. 수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우가 돌아가기 전에 저는 지우의 손에 작은 은가락지 한 쌍을 쥐어주었습니다. 제가 결혼 예물로 받았던 그 가락지였습니다. 지우야, 이건 할머니가 제일 아끼던 거란다. 나중에 네가 크면 이것을 보고 할머니를 기억해 주렴. 지우는 가락지를 두 손에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그 한마디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지우는 저에게 매달리며 울었습니다. 할머니, 왜 우리랑 같이 안 살아? 할머니 보고 싶어? 저는 그 작은 몸을 꼭 끌어안고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수연이도 옆에서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는 여기가 편해. 그리고 지우가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이 가락지를 보렴. 그러면 할머니가 지우 옆에 있는 거야. 알았지?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에 쥔 가락지를 꼭 쥐었습니다. 그 작은 손이 얼마나 귀하던지요. 저는 그 순간 지우의 손을 통해서 제 인생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연이와 지우가 돌아간 뒤 저는 월세방 구석에 앉아서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왜 이 마지막 순간에 울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미움이 가서였는지
사랑이 남아서였는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너무나 허망해서였는지 아마 그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을 겁니다. 저는 그날 제 인생의 한 장이 정말로 끝났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민재는 그 뒤로 저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민재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수연이가 지우의 사진을 문자로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들을 핸드폰에 모아두었습니다. 지우가 크는 모습을 제가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사진으로나마 지켜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남은 유일한 가족의 흔적이었습니다. 수연이에게서 가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민재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전만큼 잘 풀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서려고 애쓰고 있다고요. 수연이는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민재 씨가 나중에 찾아뵙고 싶다고 하면 만나 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수연아,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 이 할미 마음이 아직 아물지 않았어. 수연이는 저의 답을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서두르지 않겠다고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수연이에게 참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사실은 저를 제일 많이 이해해주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저는 이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박 여사님의 가게에서 일을 돕고 있습니다. 월세방에서 가게까지 걸어서 10분 거리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찬 공기를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살아있구나.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제는 감사할 일이라는 것을 저는 배웠습니다. 잃은 것이 너무 많아서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제 자신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 몸, 제 마음, 제 숨.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었는데 저는 그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요즘 저는 가끔 경로당에 나갑니다. 그곳에는 저와 비슷한 사연을 가진 할머니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어떤 분은 아들에게 재산을 다 뺏기고 혼자 사시는 분이었고 어떤 분은 며느리와의 갈등으로 가족과 연락을 끊고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위로를 받았고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어머니들이 똑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일까요? 왜 우리 어머니들은 평생을 자식에게 바치고도 마지막에는 이렇게 외로워야 하는 것일까요? 그 질문에 저는 아직도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께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일까요? 자식을 믿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자식에게 아무것도 주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되 여러분 자신을 위한 작은 공간 하나는 반드시 남겨두십시오. 그것이 집이든 돈이든 마음이든 말입니다. 그 작은 공간이 있어야 여러분은 마지막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너무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제 젊음, 제 건강, 제 시간,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 집까지도요. 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재가 저를 내쳤을 때 저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제가 조금만 덜 주었더라면, 조금만 더 저 자신을 챙겼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시간을 되돌린다고 해도 저는 또 제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주었을 테니까요. 그것이 어미라는 이름의 숙명입니다. 주어도 주어도 아까운 것이 자식이니까요. 다만 저는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늙은 할미의 이야기를 듣고 한 번만 딱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의 결정이 정말로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결정인지를요. 오늘 밤 저는 다시 월세방의 작은 창문 앞에 앉아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한 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봅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짓습니다. 사랑이란 결국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랑한 것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떻게 다가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슬픈 이야기일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경고일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어떤 감정이든 이 할미는 여러분의 마음에 무언가를 남기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그리고 그 한 번뿐인 인생에서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자식이고 누군가의 부모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지만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부디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만큼은 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법이니까요. 이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다른 영상을 꼭 보러 가세요. 그 이야기는 오늘 들으신 이야기보다 더 깊은 울림을 드릴 거라고 약속드립니다. 이 늙은 할미가 여러분을 그곳에서 다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